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빅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내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파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기업 인수합병 즉 M&A를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홈플러스 이게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지난 13일에 서울해상법원에 인가 전에 M&A를 하겠다. 이걸 승인해 달라. 네. 요청을 했고 이게 일반적인 M&A와는 좀 다르다. 다르죠. 구주 매각이 아니라 신주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이걸 간단하고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지난 3월에 우리가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건 다 알고 있는 예. 사실이고 그죠? 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회생 법원에서는 회생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그 기업을 재평가를 합니다. 그 만약에 회생을 그러니까 회생이라는 건 뭐냐면 회생하는 것보다 청산했을 때 회생보다 청산의 가치가 더 높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회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 판단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회생하는 게 나아, 청산하는 게 나아. 청산 가치를 한번 평가해 줘. 이걸 3회 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네. 했더니 뭐 언론에 나왔듯이 청산했을 때의 가치가 4조 8천억인데 회생할 때 회생을 지키려 했더니 2조 5천억밖에 안 되니 이거는 청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회생 절차를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청산을 해라고 이제 청산 가치가 높으니까 회생은 안 되라고 일단 판단을 내렸어요. 예. 그랬더니 MBK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사실은 회생 절차를 드롭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빚잔치를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 채무자대로 와서 알아서 가져가세요. 사실 손을 드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이걸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M&A를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건데 근데 M&A도 방법이 있어요. 예. 원래 M&A는 MBK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분 이만큼이니까 우리 지분 사가세요. 이게 M&A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렇게 하면 자산 가치가 워낙 높으니까 값이 너무 높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BK 쪽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주식은 우리가 안 팔고 신주를 발행해서 요 신주로 가져가. 그래도 기념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게 그 신주를 발행해 인수자가 가져가는 바로 신주 매각이죠.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은 우리가 대우조선 기억하시죠? 예. 대우조선이 굉장히 안 팔렸잖아요. 한참 골칫덩어리였죠. 그렇죠.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당시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신주 인수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워낙 안 팔리니까 네. 몇 번이 이제 매각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신주만 사가. 그리고 구주는 그럼 어떻게 되죠? 희석이 되는 거죠. 시석이 되는 거죠. 예. 지분이 확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가장 안 팔리는 물건일 때 바로 이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MBK 입장에서는 좀 손을 털고 싶었죠. 회생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해주면 빚잔치하고 우리 손 털래. 그 말은 MBK에서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10년간. 그리고 법원에서 이것도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 싼값에 내놓을게. 이게 바로 신주 발행해서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만 놓고 보면 반대 같은데 그죠? 그렇죠. 청산하고 그러니까 회생하고. 이게 언론만 보면 MBK에서 뭔가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요. 보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MBK가 손을 자꾸 털고 싶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청산하고 이익금 챙겨가고 그렇죠. 끝내고 싶었다. 끝내고 손 싶은 털고 거죠. 싶었다. 예. 이렇게 봐야 정리. 또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10년간 LBO 방식으로 인수를 해서 빚잔치도 끝냈고 그렇죠. 어느 정도 회수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대 주주의 파격적인 결정.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질문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한데 MBK 파트너스가
자기들이 보유한 2조 5천억 원의 상당히 지분, 그러니까 구주를 갖고 있는 거를 지분을 포기하겠다 그 대신 예? 조건 없이 포기하겠다. 근데 이게 이 말만 놓고 보면 사모펀드가 투자 금수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의문 가질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실제 양보한 건 맞습니다. 이제 팩트는 맞는 거고. 왜냐하면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구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주 것까지 가져가야 경쟁권을 완전히 인수한다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좀 이거 우리가 팔고 싶은데 우리가 다 양보할게. 좀 사가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속내를 조금 더 가면 예. 정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팔리니까 우리는 청산할 수밖에 없어. 아, 이걸 내포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주를 해서 신주 발행해서 인수한 조건을 내밀었잖아요. 그래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채무가 2조 5천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주만 발행하면 1조 5천억 정도로 인수할 수 있는데 채무를 합치면 2조 5천억 합치면 4조예요. 이 덩치가. 그러면 이 살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구주까지 있으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구주 2조 5천억 포기할게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포기한다는 게 뭐 소각해버린다거나 그렇죠. 없애버린다거나. 소거한다는 이야기고 거기다가 옵션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홈플러스가 전체 매장 중에서 한 60몇 개 매장을 리스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임차료를 돌리고 있는데 임차료가 연간 얼마 나가냐면 614억 원에서 455억 원이 나가요. 월세가. 그러니까 이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왜냐하면 리스를 누가 받느냐? MBK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리스에 돌리니까 이거를 50% 할인해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카드를 일단 다 꺼냈다. 매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진정성 있게 매각하기 위해서 이걸 카드를 다 꺼낸 건가? 아니면 이 카드를 다 던졌으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힘도 매각 안 되니까 청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가? 요 두 가지의 속내를 좀 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속내가 참 복잡하기도 하고 계산을 많이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궁금한 거는 또 이제 지금 상황이 MBK가 자기 지분을 구주를 희석하면서까지 소각하면서까지 매물로 내놓겠다. 홈플러스가 뭐 1조 원대 매물로 나온 건데 네. 결국은 사실은 이 정도면 덤핑 세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수를 탐낼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면 후보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네. 언급되는 후보들이. 우선 가격적인 메리트 이게 좀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그 3일 회계 법인에서 약간 이 홈플러스에 대한 가치를 좀 산정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보고서를 보면 일단 청산 가치가 3조 6,816억 원입니다. 3조 7천억. 네. 3조 7천억이죠. 네. 그런데 계속 운영했을 때 기업 가치, 청산 가치는 3조 7천억인데 청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는 2조 5천억밖에 산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청산하는 게 낫네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맹점은. 이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이런 보고서를 받고 M&A를 해서 사갈 곳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네요. 아무리 덤핑이라도 사면 운영 가치가 또 기업 가치가 일단 떨어지죠. 일단 운영하는 순간 1조 3천을 손해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2조 5천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걸은 것 같은데. 근데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게 회생 기업에서 이제 청산 가치가 그 회생 관련 채권액보다 큰 게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빚잔치 다 해도 이 기업은 남아.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빚잔치 다 해도 이게 남으니까 이거 사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매물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숨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회계상의 일종의 트릭이에요. KIFRS 회계가 2018년 19년쯤 바뀌었는데 그 기준으로 이 리스를 돌리면 사실은 에비타가 적자로 돌아선 지가 꽤 됐습니다. 회계 기준이 숨어 있네요. 예, 회계 기준에 또 하나 숨어있는 트릭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살려고 하는 곳은 다 하는 거죠. 그럼 3일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3일에게는 일단 회계 원칙에 따라 했으니까 상관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살려고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따지겠죠. 예. 그러니까 옵션을 두 개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2조 5천억 구주 우리 이거 소각할게. 예. 두 번째 옵션은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임대료거든요. 예.
임대료도 우리가 50% 할인해 줄게. 이걸 이제 카드를 다 꺼낸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추정은 됩니다. 일단. 네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이 M&A 시장에서 후보 홈플러스 인수 후보들을 거론되는 게 일단 네이버,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 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GS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마켓 SSM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쿠팡은 이제 신선식품 배송 그 거점을 오프라인으로 일단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온라인으로 해도 이거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겠다. 뭐 이 정도로 요약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우선 요약되는 곳은 일단 온라인 쪽이죠. 온라인은 어차피 오프라인이 필요하니까 오프라인이 필요해서 그런 되는 곳이 네이버, 쿠팡, 알리바바 그룹까지, 알리바바 그룹까지 이제 그런 되고 있고 이제 GS 리테일은 이제 편의점 쪽만 갖고 있는데 이제 SSM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슈퍼마켓 형이지. 홈플러스도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언론사에서 그런 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은 잘 모르겠고. 본인들은 잘 모르겠고 아. 언론사에서 이제 유통 기자들이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짜집게 하면 뭐 좀 요 정도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해보지 않냐. 그런데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들 그룹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선 온라인을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AI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 플러스가 지금 굉장히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데 예.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의 클로바엑스라는 AI 플랫폼을 지금 검색 그다음에 커머스 쪽에 심으면서 이게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네이버는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력이 있을까? 예, 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는 오히려 물류 쪽에 아마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것도 물류도 CJ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이미 CJ 그룹하고 수합을 하면서 CJ 대한통운하고 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네이버가 유일한 게 못하는 거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마 고민스러울 건데 홈플러스는 이 부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없죠. 없죠. 그래서 아마 국내 온라인 마켓, 쿠팡은 더더욱 이미 전국적으로 로켓 배송 시스템이 다 깔려 있고 굳이 오프라인으로 갈 이유가 많이 없거든요. 이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국내 온라인 마켓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면 중국이죠. 알리바바 같은. 알리바바나 테무나 우리가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왜냐하면 이들이 못 가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식료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유통 마켓의 가장 큰 강점은 신선식품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 배송 네트워크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활 고객을 잡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고객, 밀착 생활 고객을 잡지 않으면 유통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이 싼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물류 창고에도 이 정도는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쪽에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미 플랫폼으로 보면 굳이 홈플러스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형마트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차피 이제 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은 어떻게 보면 중국 쪽 그 유통 쪽이 가장 대안이 아닐까? 그런 관심을 가진다면 이 정도까지 가격이 덤핑으로 나왔다면 MBK 입장에서도 이 정도 메리트를 준 거는 중국 쪽 업체를 겨냥해서 이런 베네핏을 준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임직원 고용 승계 이것도 또 다른 측면에 좀 인수자가 부담을 느끼는 건데 그렇죠. 제가 봤더니 홈플러스 종사자들이 19,000명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고용 승계문은 네.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이게 가장 큰 난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새로 인수하는 쪽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니고 기존의 그 신세계 이마트나 롯데마트 쪽에서 이걸 M&A를 한다. 그렇게 되면 겹치는 푸들은 다 폐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가피해서 그래서 노조 쪽에서는 어쨌든 고용 승계를 위해서는 MBK에서 M&A 하지 말고 대추다해서 살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000명의 고용 승계 때문에 정치권에도 환노에서 지금 하이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파는 쪽이나 사는 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MBK를 뭐 디스하는 게 아니고 MBK가 그동안 10년 이상 이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면서 M&A를 해서 여러 기업들을 지금 인수합병했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경영을 하고 이제 손 털고 나가고 이걸 반복하고 이게 이제 목적인 PF 사모펀드가 이제 그거 하는데 그건 좋다는 이건데 들어가서 기업을 살려놓고 나가야 되는데 족족 들어가는 족족 기업은 다 패망했어요 거의. 지금 아직 예. 더 잘하실 겁니다. 제가 예, 조사해봤어요. 예. 홈플러스 저 영화 엔지니어링 이 무리한 해외 플랜트 수주로 법정관리 신청했고 이렇게 해서 투자 실패로 막을 내렸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투자 실패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고 네파 아웃브랜드 유명하죠. 네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한번 들어갔다가 딱 빠져나오면서 네. 네파는 거의 뭐 피폐되다시피 했고 딜라이브 케이블 TV 업체 그렇죠. 여기도 그랬고 이 외에도 많아요. 뭐 메디트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 오스템 임플란트 뭐 네. 네.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선택까지 네.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가 원래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게 일부의 그 거액 자금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들어가서 기업들이 이렇게 다 쑥대밭을 만들고 좀 돈만 가지고 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어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는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필요 이유는 매개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네, 매개 역할이 왜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모펀드가 원래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사모펀드가 다른 욕심을 부리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맞아요. 원래 잘하는 건 뭐냐면 사모펀드는 첫 번째의 사모펀드의 미션은 저평가된 기업을 잘 고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서 사와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만들어서 되팔면 돼요. 원래 그거잖아요. 원래 그거죠. 그래서 매개 효과를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네. 자본시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특히 뭐 기업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오너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네. 기업의 원래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평가받고 기업도 살리고 자기도 돈을 버는 이 구조면 선순환 구조죠. 원래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법적인 혜택도 줬고 그렇죠. 그리고 LBO 방식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식도 열어줬고요. 열어줬고. 네. 조금의 돈 가지고 사실은 우리 말거리 이거거든요. 갭 투자거든요. 갭 투자. 그렇죠. 갭 투자죠. 갭 투자죠. 네, 네. 비슷해요. 자기 돈보다 이만큼 빌려서 그렇죠. 저거 파는 거잖아요. 그거 허용해주고.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번 홈플러스도 일종의 갭 투자죠. 자본금보다 LBO가 더 많았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경영도 잘한다고 믿는 겁니다. 네. 경영에 참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로. 홈플러스도 경영을 해왔던 거죠. 예, 10년이니까요. 물론 안 팔려서 경영을 해왔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경영을 하는 순간 새로운 욕심이 생깁니다.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원래 잘하던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걸 잘하니까 경영도 잘할 수 있으라고 들어오는데 사실 경영이라는 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영화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그 메케니컬 기계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파는 의류 산업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유통입니다. 다 경영을 잘할 수가 모두 없는데. 잘할 수는 없죠. 없죠. 네, 그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모펀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모펀드들끼리 사고 팝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제2의 사모펀드의 역할을 좀 정립해야 되는 단계가 왔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홈플러스 매각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고 지금 일부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유통 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죠. 큰 화두였죠. 산업상으로 봤을 네. 때. 근데 이제 홈플러스가 뭐 잘 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 없겠죠. 당연히 없죠. 없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가끔 언급해 주잖아요. 이 온라인 마켓에 쫙 이제 편향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기존의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홈플러스 마트들은 이제 거의 뭐
계속 실적이 말해주는 홈플러스도 3년 연속 적자예요. 이게 적자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한국 전체적인 어떤 유통업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월마트 예를 들고 싶어요. 지난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월마트에 대한 놀라운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월마트도 12년 전만 해도 몰락 위기에 모였거든요. 몰락 위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매출이 6,800억 달러, 고용직은 210만 명,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주가 수익률이 40이에요. 이 말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보다 더 좋습니다. 퍼가 40이라고요? 예. 알파벳,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시가총,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시가총액 50% 급증하면서 7,500달러 넘었었거든요. 네. 월마트가. 무슨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뭐 왜 그러냐를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짚었습니다. 예. 얘 우리나라 유통에 좀 던지는 시사점인데, 첫 번째는 유통업체도 기술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된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의 변화를 잠깐 짚어보면, 월마트 시작은 60년대 시작했는데 아주 오래됐죠.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요. 그죠? 그럼 규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생기면 뭐가 됩니까? 코스트 다운이 됩니다. 그렇죠. 저가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까지는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 우리 이마트나 그렇게 뭐 해왔죠. 비슷하죠. 네. 거기다가 뭘 하냐면 식료품 추가합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할인점 만들어요. 슈퍼마켓. 이까지도 똑같죠. 그렇죠. 익스프레스 똑같죠?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약국이나 뭐 정비소 만들어서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히 몰입해 버려요. 자,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월마트는 그 다음부터 전자상거래를 전쟁 동력으로 삼아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물리주택 만들고요. 그러니까 월마트 하나가 만들 때 미국 전국 단위로 반경 10마일 이내에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쿠팡 로켓 프레시 우리가 쿠팡 회원가입 하듯이 월마트도 8.17달러 주면 가입되거든요. 그럼 배달 다대로 만들어주고, 로켓 배송처럼. 그리고 현재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 20%를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마존보다 매출 성장이 더 높아요.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미국 특성이 있긴 하지만 유통기업들도 기존 빅테크 기업처럼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 홈플러스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네. 10년 동안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산업의 몰락이나 이런 걸 누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없이는, 혁신만 있으면 월마트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통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통 그러면 이제 그 전무러져가는 네. 그 사양 산업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있죠.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가서 제가 그 미국 사례를 좀 봐야 되고 월마트 사례를 봐야 되겠어요. 월마트나 홈플러스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요. 똑같죠? 예. 그렇게 개발하면 된다.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더스인데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된 주요 현황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